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3월달을 맞이하여서 또 성인세상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제 정리해놓은 그런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족에 대해서 일단 서두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십자군 전쟁이 남긴 상처, 그리고 몽골족의 등장으로 잡았습니다. 자, 요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최남단인 라파 지역으로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거의 임박했다고. 자, 하마스가 어떤 조직입니까?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레지스탕 무브먼트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이슬람 저항 운동 단체라고 명명하는데, 사실상 팔레스타인의 어떤 정당 그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죠. 자, 근데 굉장히 강성입니다. 예, 강성. 그래서 이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과의 굉장히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거 중동의 역사를 보면은 근현대사를 보면은 이스라엘과의 4차에 걸친 전쟁을 벌인 그런 아픈 현대사가 있죠. 네. 그래서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긴장 관계는 이슬람 세계를 또 예민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중동 전체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 미국까지 또 네. 또 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네. 더 나아가서 심한 사람들은 또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 십자군 전쟁 아니더라도 이후에 이 현대사 이스라엘과 이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두고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예루살렘은 이슬람과 유대, 그리고 기독교와 아르메니아 구역, 네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솔로몬 성전은 이슬람의 황금사원으로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럽의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8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 결국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지키자는 것이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역사적인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자, 1290년에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에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700년이 아니죠. 700년 후인 1927년에 탈환하게 됩니다. 몇 년이 걸렸죠? 700년 동안 회교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예루살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슬람의 입장도 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70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으니. 네. 보면은 이 십자군 전쟁 내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되돌아봤을 때 교황과 당시 유럽의 황제들은 각자의 이익과 권력만을 생각한 채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딴 생각이 있고 저마다 다른 주머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의 이익만,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온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째 이렇게 8차까지 전쟁이 가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의 루이 군대가 원정길에 오르게 되는데
또 기가 막히게 전염병이 돌아서 군대가 몰살당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렇게 2세기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허망하게 끝나게 됩니다. 결국 현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가자 지구 등에 대한 부채의식이 유럽 국가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들 자신들의 조상들의 책임도 있는 거죠.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조상들이 전쟁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허망하게 끝내고 말았으니 예루살렘이 오늘날 이렇게 혼돈성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1945년인가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나라를 세울 때 그때도 사실은 유럽 국가들이 제대로 딱 중동 그쪽이랑 명확하게 그걸 따져서 예루살렘을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넘겨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네. 어정쩡하게 그때도 중재도 잘 못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나라를 건국할 때 굉장히 협소한 지역에서 나라를 건국을 세웠죠. 그래서 온 사방의 중동의 세력 안에 휩싸인 채로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지역까지 이제 지경을 넓힌 거고 가자 지구는 그렇게 고립이 돼서 고개 규통에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여튼간 십자군 전쟁 때나 또 현대사를 봤을 때 유럽이 굉장히 부채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부담을 이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떨쳐버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유럽에서 이때 당시 비슷한 시기에 유럽을 광풍으로 몰았던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몽골족은 11세기경에 중국과 스텝 지역의 경계 북쪽 언저리에 살던 부족이었습니다. 자, 11세기니까 거의 십자군 전쟁이 한창 일때였습니다. 네. 이때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으로 막 정신이 없을 때 몽골은 중국과 스텝 지역의 경계 북쪽 언저리에 살던 부족이었는데 이제 세력을 점점 키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몽골족에 대한 이미지를 당시에는 약탈과 폭력 그리고 부도덕함과 방탕함의 대명사처럼 아주 야만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몽골족은 기획력을 갖추고 있었고 또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또 뛰어난 전략 그리고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된 힘을 통해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몽골 부족의 유력 가문 출신이었던 태무진은 뛰어난 전략가였고 또 리더십을 갖춘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카리스마로 주변의 부족들을 복속시켜 나갔고 키르키즈, 오이라트, 위그르 등 서쪽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차례대로 복속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1206년에 몽골 초원을 차지하게 되고 1211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중앙아시아의 확실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한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과의 외교적인 연대를 도모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몽골족과 비슷한 부족들, 비슷한 DNA를 가진 우리는 형제 민족이다 이러면서 한국이 이들과 그 외교적으로 아주 연대를 하는 전략적인 연대를 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뭐 바람직한 외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몽골족이 이후에 이제 서진을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페르시아, 현재 이란이죠. 페르시아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27년에 징기스칸이 죽은 이후에도 몽골의 기세는 날로 강해져서 드디어 유럽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유럽까지 진출하는 과정은 또 이제 이야기가 기니까 다음 시간에 몽골이 유럽과 아시아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